이번 시간에는 약물 신체적 치료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아요. 정신약물 치료와 이제 신체적 치료로 나눕니다. 학습 목표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신약물 치료를 보면 뇌 같은 경우에는 뇌의 이제 세포가 뉴런이죠. 뉴런 신경계의 이제 기본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뉴런과 뉴런을 이어주는 연접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호 연결 과정에 대한 연구가 신경과학의 기초를 이루는데, 여기가 이제 이거를 시냅스라고 하죠. 시냅스는 신경계의 기본적 기능 단위인 신경세포 사이의 좁은 틈을 말해요. 그래서 이 화학물질이 시냅스 전 세포에서 나오면 시냅스를 지나서 시냅스 후 세포막에 위치한 리셉터로 전달이 되고, 이 리셉터가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또는 많은 약물 특정 분자 구조에 대해서 세포 수준에서 감지하면서 특정한 화학물질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반응을 하죠. 정신치료하는 복잡한 신경전달 체내에서 신경전달이 과도하거나 혹은 부족해서 유발된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약물 같은 경우에는 왜 투여를 하냐? 신경전달 체계를 조절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면서 질병을 치료하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항정신병 약물 혹은 향정약물이라고도 하죠. 이 향정약물은 환각이나 망상, 기괴한 행동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어요. 현재는 기존의 증상뿐 아니라 환자의 인지기능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조현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충실히 복용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재발률이 높죠. 근데 이러한 어떤 치료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나는 안 먹어도 된다. 인사이트가 부족하거나 또 어떤 스티그마, 네거티브적인 스티그마로 인해, 낙인으로 인해서 자기 상태의 심각성을 부인해요. 그래서 약을 안 먹은 조현병 환자들이 많이 사고를 치잖아요. 또한 이제 약물 부작용 때문에 약물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는 조현병의 질병 경과에서 약물 복용의 불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및 양상을 탐색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중재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형 향정 약물 작용 기전과 임상 적용 보면은 정형을 이제 typical antipsychotics, 도파민 경로에서 비선택적으로 도파민 리셉터를 차단해요. 특히 여기에는 메소콜티컬 패스웨이, 중뇌 폐질 경로와 중뇌 변형계, 메소림빅 패스웨이가 약물의 치료작용을 중지해서 조현병의 양성 증상을 감소시키죠. 그래서 향정약물은 병명에 관계없이 대체로 정신병적 상태에서 나타나는 긴장, 흥분, 초조,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 과도한 불안, 편집증적 혹은 적대적 행동, 망상과 환각 등의 증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치료자가 환자의 약을 선택하는 기준은 과거 사용했던 약제에 대한 반응과 목표 증상에 대한 효과 및 어떤 부작용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약물 치료에서의 증상 완화 등의 효과가 보통 투약 후 2에서 3일경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또 2주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정 약물의 종류를 한번 보면은
향정 약물이 클로르프로마진이었어요. 그 다음에 퍼페나진, 할로페리돌. 근데 요즘은 클로르프로마진도 뭐 사용하기를 하지만 가끔 할돌페리돌 사용하죠. 근데 비정형 향정 약물은 클로자핀, 리스페리돈, 올란자핀. 자, 요 세 가지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죠. 이 세 가지를 많이 사용하죠. 올란자핀 같은 경우에는 자이프렉사라는 이제 상품명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정약물의 부작용을 보면은 무스카린성, 콜린성을 차단해서 구갈, 흐릿한 유정체, 변비, 빈맥. 그 다음에 D2를 차단하면은 추체외로 부작용, 프롤락틴 증가해서 여성형 유방증, 저트름증, 여성에게는 무월경이 나타나고요. 자, D2는 여기에서 도파민이죠. 그 다음에 가바는 아시죠? H1은 히스타민, 5H2가 세로토닌이에요. 그 다음에 알파1, 알파2가 노에피네프린 특이수용체라고 하면은 향정 약물의 어떤 부작용에서 기립성 저혈압, 어지러움, 항정신효과, 반응성 빈맥, 사정부전, 성기능 부전, 음경, 발기, 지속증. 이것도 무서워요. 그 다음에 발작 역치를 저하하죠. 그리고 향정신 효과, 체중 증가, 저혈압, 사정장애, 진정, 체중 증가, 기립성 저혈압,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작용 및 간호에서 한번 다시 보면은 약에 따라서 부작용 양상과 정도가 다양하죠. 각 신경 전달 물질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도파민 경로에서 도파민 차단은 특징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extra pyramidal side effect에서 EPS가 있는데 추체외로 부작용, 그 다음에 결절 누두 경로에서는 프로락틴 분비를 증가시켜서 여성형 유방, 무월경 등의 문제를 일으키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항콜린 작용, 항히스타민 작용, 항아드레날린 작용, 과도한 세로토닌 작용에 의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작용이 무서워서 약물을 투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약물이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와 베네핏의 레이쇼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네핏이 6이고 리스크가 만약에 4라고 그러면 이 리스크의 어떤 그 4를 40%를 무시하고 60%를 위해서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약물의 어떤 사이드 이펙트를 아셔야 되죠. 너무 사이드 이펙트가 심하면은 또 이제 스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면은 향정 약물의 이제 부작용과 간호에서 첫 번째가 신경학적 부작용, 가성 파킨슨 증후군, 정자불능증, 급성 근긴장 이상증, 지연성 운동장애, 신경 이완제 악성 증후군이 있어요. 자, 가성 파킨슨. 그러니까 파킨슨은 아닌데 진전, 근육강직, 운동지연, 안면 무표정, 침 흘림, 가속보행. 그렇다면 이때 중재는 처방된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다른 약으로 대체를 해야 되죠. 벤조트로핀 등 EPS 치료 약물을 투여하고, 그 다음에 아카티시아, 정좌불능증, 말 그대로 앉아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면서 긴장하는 거죠. 처방된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다른 약으로 대체해요. 프로프라노롤, 인데랄이라고 했죠. EPS 치료 약물을 투여하고, 급성 근긴장 이상증, 머리, 목, 입술, 혀 등의 신체 일부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되는 현상입니다. 이럴 때는
내성이 생기니까 옵저베이션 하면서 다른 약물로 대체하고 EPS 치료 약물을 투여합니다. 만약에 신경이완제 악성 증후군이라고 해서 하이피버, 타키카디아, 발한, 근육경직, 트레머, 실금, 혼수, 백혈구 증가증, CPK 상승, 거기에다 이제 레날 페일리어가 오면은 즉시 투약을 중단하면서 집중 간호가 필요하고 수액 공급 등 체온 조절 등 대증요법을 실시를 해야 되죠. 기타 부작용의 진정작용, 항콜린성 작용. 자, 항콜린성 작용은 뭐죠? 구갈, 흐린 시야, 배뇨장애, 변비, 발한 감소, 타액 감소, 혼돈, 환각, 고열 및 혼수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항아드레날린 작용, 혈액의 부작용, 클로자핀 경우에 이제 무과립증이 생길 수가 있죠.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투약을 중지하고, 그 다음에 올란자핀, 클로자핀은 체중이 증가하고 대사성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혈관계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죠. 기타 작용, 황달이나 간독성, 경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비정형 향정 약물이에요. Atypical Antipsychotics. 대부분 도파민과 세로토닌 수용체를 동시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이들 신경전달 물질의 어떤 수용을 막아요. 그리고 이러한 작용은 조현병의 양성 증상뿐만 아니라 정서적 둔마, 사회적 위축, 무감동과 같은 음성 증상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비정형 향정 약물은 정형 향정 약물에 반응하지 않거나 정형 향정 약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문제가 되는 대상자들에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표 23-3을 한번 보세요. 표 23-3. 여기에는 PPT에는 23-3이 안 나와 있어서 부작용 중에서 이제 항콜린계 약물이 벤즈트로핀, 그 다음에 비페리덴, 프로시클리딘, 도파민 제제의 아만타딘이 있죠. 도파민 제제 아만타딘 일반명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좀 알아두시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그 비정형 향정 약물의 부작용을 보면은 대사성 부작용과 이제 무과립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사성 부작용이라든가 무과립증 같은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심해지면 이제 스탑을 해야 되고, 이 비정형 향정 약물은 정형에 비해서 추체외로 증상과 같은 신경학적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프롤락틴 분비에 대한 영향이 현저하게 굉장히 적어요. 하지만 체중이 증가가 되고, 이게 대사성 부작용이죠. 혈당이 상승이 되고 고지혈증 발생과 같은 대사성 부작용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클로자핀 같은 경우에 이제 무과립증이 발생을 하니까 이것도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있어요.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조현병 대상자에게 많이 투여를 하는데, 리스페달 콘스타 주사가 있는데 2주에 한 번씩 투여하고 그 효과가 2주간 지속이 됩니다. 다른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상품명이 인베가 서스티나, 그 다음에 혹은 아벨리파이 메인테나, 이런 건 한 달의 지속 효과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향정 약물에서 항우울제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황우울제를 화학구조에 의해서 분류했지만 약의 작용 기전이 다양해지니까 또 다양한 약물이 많이 나와요. 작용 기전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TCA라고 해서 3만 개 혹은 4만 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4만 개 약물이라고 하죠. 세로토닌,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 혹은 단가암인 산화효소 억제제라고 그래갖고 이거를 마오이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최근 개발된 약물 등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4만계 및 4환계 항우울제 작용 기전을 보면은 약물이 신경전달 물질인 노에피네프린이나 혹은 세로토닌 시냅스 전 신경 말단으로 재흡수되는 것을 차단하죠. 그래서 시냅스에서의 어떤 유용성을 증가시키는데, 이 약물의 양리적 작용이 신경전달 물질 시스템과 관련된 2차적 효과로도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각 약물들의 효과와 부작용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들의 1차 적응증이 뭘까요? 우울증, 불안, 불면, 두통, 각종 공포증, 섭식장애, 아동의 야뇨증 등에 쓰이고, 특히 클로미프라민 같은 경우에는 항강박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4만계 항우울제 TCA의 부작용 및 간호를 보면은 아세틸콜린 재흡수 차단으로 인해서 진정과 시력장애, 구갈, 배뇨곤란, 변비, 발기부전과 같은 항콜린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 콜린성 제제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메타네콜이 있어요. 그래서 메타네콜의 투여로 경감될 수 있고, 복용량을 줄이거나 항콜린 작용이 적은 약물로 바꾸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4만계 항우울제를 사용하게 되면 혈압, 맥박, 심전도 등 심혈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면서 기립성 저혈압, 부정맥, 심전도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TCA 같은 경우에는 안전 한계가 좁고 심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자가 과량으로 이 약물을 복용하면 혼동, 선망, 의식소실 및 사망할 수가 있죠. 예전에는 이러한 약물이 처방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있는 대로 자살한다고 이제 입에다가 털어먹고 오면은 대부분 한 90% 이상 살죠. 지금은 TCA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4만계 항우울제 부작용과 간호에서 흐릿한 시야가 나타나면 일시적인 현상임을 알려주어서 불안하지 않도록 하고, 위험한 일이나 독서와 같은 행위를 피하도록 합니다. 구갈, 입을 자주 헹궈내거나 얼음 조각을 물도록 하고, 무설탕 껌이나 사탕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자, 변비는 고섬유 식이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데 안 되면은 락사티브, 완화제를 사용해야 되고요. 빈맥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경우가 흔하니까 카페인을 제한해야 되죠. 필요하다면 베타블로커를 사용하고, 어지러움, 저혈압이 나타나면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낙상 예방에 유의하고, 필요하다면 탄력 스타킹을 착용하고 적당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심전도의 이제 변화인데, 약물 사용 전 심장 질환의 과거력이 있는지 사정하고, 40대 이상의 성인, 특히 노인의 경우에는 EKG를 판독하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위장관계 장애도 올 수가 있어요. 오심이 심할 수도 있으니까 식사 중에 약물을 투약하고, 필요하다면 음식을 조절하고, 자, 불면 가능한 한 투약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전으로 조정해야 되죠.
카페인을 제한하고 수면 전 이완요법 등 수면을 돕기 위한 방법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진정 졸림, 가능한 한 투약 시간을 취침 전으로 조정하고 낮 동안 위험한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사망계 항우울제 금단 증상, 만약에 갑자기 약을 중단하면은 근육통, 오한, 오심, 어지러움 등이 나타나죠. 그래서 약물을 임의로 중단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 중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며칠 또는 몇 주에 걸쳐서 서서히 감량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RI죠.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이 약물은 시냅스 전 신경세포에서 세로토닌의 재흡수 억제 선택적으로 차단해요. 뇌에서 세로토닌의 신경전달 물질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세로토닌의 선택성은 다른 신경전달 물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부작용을 감소시키죠. 그래서 보면은 뒤에 보면 이 플루옥세틴이 프로작이에요. 프로작이 플루옥세틴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냥 프로작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선택적 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는 안정성이 높고 부작용이 적어요. 그래서 사용 빈도가 많이 늘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주요 우울장애의 치료에 사용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정신질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SSRI가 심각한 항콜린 작용이라든가 심혈관계 부작용과 진정작용이 드물어요. 또한 일반적으로 체중 증가를 일으키지 않아서 이 프로작을 먹으면은 살이 빠져요. 밥을 먹기가 이제 싫죠. 그래서 폭식증이 있는 환자와 체중 증가를 고민하는 환자들에게 이제 유용한데, 내가 우울증이나 어떤 정신병이 있을 때 SSRI를 먹어야 되는데 그냥 무분별하게 비급여로 비만 환자들에게 이러한 약을 처방하는 그런 의원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부작용 및 간호는 아까 얘기했듯이 앞에서 SSRI의 이제 부작용, 항우울제의 이제 작용과 부작용에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에서는 항콜린 작용, 심혈관계 작용, 진정 작용 없이 항우울제와 유사한 효과를 갖지만 과량으로 복용이 돼도 치명적인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가장 흔한 부작용이 오심, 구토, 설사, 복통, 위장관계 증상, 중추신경 흥분, 불면, 불안, 흥분이 일어나고 지연사정, 불감증, 발기불능, 성욕감퇴, 성장애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심하면은 다른 약물로 바꾸거나 이제 감량을 하죠. 그 다음에 단가 아민 산화요소 억제제라고 그래갖고 마오이스, 모노아민 옥시다제 이니비터라고 하죠. 작용 기전과 임상 적용을 보면은 중추신경계에서 단가아민의 분해를 억제해서 단가아민 전달을 급속히 증가시켜요. 이거는 사망계 항우울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우울증 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이 약물이 사회공포증,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거식증 치료에도 이용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페넬진, 트라닐시프로민, 셀레길린이 주로 사용을 했지만 사용상의 제한점 때문에 가역적 단가아민 산화요소 억제제라고 해갖고 이제 리마라고 하죠. 리마인 모클로베미드가 많이 처방이 됩니다.
부작용 및 간호를 보면은 항콜린성, 항히스타민성 작용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기립성 저혈압, 진정, 과자극, 불면 구갈, 체중 증가, 부종, 성기능 저하, 고혈압 2기의 발생 가능성 때문에 세심한 건강 교육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약물입니다. 그리고 이 약물은 고혈압 위기 발생의 가능성 때문에 대상자는 저티라민 식사를 위해서 단백질이 발효되거나 저장식품인 치즈나 된장, 훈제된 생선 등 특정 음식이나 약물을 피해야 하고, 간호사는 고혈압의 경고 증상과 징후 및 치료 등에 대해서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새로운 항우울제가 있어요. 최근 개발된 항우울제로 저농도에서 세로토닌을, 고농도에서는 노에피네프린의 고갈을 억제하는 벤라팍신의 약효가 비교적 신속해서 자살 시도자 같은 사람에게 투여할 수가 있고 심한 우울증 환자에게 효과적이에요. 자, 벤라팍신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정신과 병동이나 정신과 의원의 실습을 나가면은요, 벤라팍신을 투여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작만큼이나 유명한 약물이 바로 벤라팍신이에요. 그래서 공황장애, 패닉 디스오더가 심한 사람도 물론 우리가 먹는 패닉 디스오더가 심할 때 먹는 약이 이제 따로 있죠. 우리가 흔히 먹는 약물이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벤라팍신을 더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벤라팍신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면서 노아드레날린 및 세로토닌의 선택적 작용을 돕는 멀타자핀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이거는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기량제예요. 그러면 세로토닌과 노에피네프린이 분비를 촉진해서 우울증 억제 효과를 나타내고 불안 증상이나 수면장애 빠르게 작용하죠. 그 다음에 뷰프로피온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거는 도파민과 노에피네프린의 재흡수를 막아서 이들의 활성도를 높여서 SSRI와 동등한 우울증 억제 효과를 나타내면서 무기력증, 그 다음에 성기능 부전, 체중 증가, 위장관 부작용 등이 적은 게 장점이면서 금연 치료제로도 활용이 되는 게 바로 뷰프로피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벤라팍신은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프라졸람을 패닉 디스오더 때 많이 사용을 하죠. 알프라졸람, 알프람 이런 식으로 이제 처방을 하는데 자낙스라고도 하죠. 근데 이 알프라졸람은 패닉 디스오더가 있을 때 PRN으로 복용을 하고, 정기적으로 이제 벤라팍신을 아침이나 혹은 저녁에, 대부분 아침에 이제 투여를 하죠. 이 벤라팍신이 참 효과가 좋아요. 저녁에도 이제 투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벤라팍신은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근데 이게 부작용도 있죠. 오심, 구토, 졸음, 구갈, 어지러움, 불안, 고혈압 환자 이완기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혈압 감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멀타자핀은 진정작용이 심하게 나타나요. 체중 증가, 혈중의 지질 상승, 간효소 상승, 무과립구증을 유발합니다. 뷰프로피온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환자에게서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두통, 구역, 불안감, 진전, 불면증, 발한 등이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사라진다고 하지만,
이 약은 고용량 투약 시 경련의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뷰프로피온은 사용할 때 많이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드 이펙트를 환자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서 이러한 작용이 일어나면은 뭐 중단하거나 서서히 중단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약으로 이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벤라팍신은 의외로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많이 없고 작용이 좀 좋다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분 안정제예요. 양극성 장애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는 약물이고, 조증 또는 우울 사파를 호전시키고 다른 사파로의 전환을 유발하지 않는 약물을 일컫죠. 대표적인 약물이 리튬이죠. 그 다음에 리튬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 카르마제펜 혹은 벨프로에이트. 자, 벨프로에이트. 이 벨프로에이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리튬도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항불안제인 클로나제팜, 로라제팜. 자, 로라제팜은 아티반이라고도 하죠. 이런 거는 이제 2차적인 선택 약물이에요. 최근에는 일부 비정형 향정 약물이 올란자핀, 리스페리돈, 쿠에티아핀 등이 양극성 장애의 조증뿐 아니라 일부 우울증에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튬을 한번 먼저 봅시다. 리튬은 단가의 양이온 많은 신경생물학적 변화를 유도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리튬의 가장 큰 특성이, 자, 우리가 BBB라고 알죠? 이게 뭐냐면 혈액 뇌장벽이죠. 그래서 이것을 빨리 통과하지 않아요. 기본 안정제로서 이 약의 정확한 작용 기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신경생물학적 변화를 유도한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리튬 이온의 비정상적인 변화를 교정하고 신경과 근육세포에 있는 소듐 트랜스포트, 염분 전달을 교정하면서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의 시냅스 신경 전달을 정상화시켜주고, 이 노에피네프린의 재흡수와 대사작용을 증가시키고 세로토닌에 대한 수용체 민감성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리튬이 양극성 장애 조증과 경조증의 급성 에피소드, 최근 당극성 우울증, 조현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과 같은 정동장애 요소가 포함된 다른 질환에서 리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행동장애, 성격장애, 섭식장애의 어떤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요, 리튬의 부작용이 혈중 농도,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이 있는데, 일반적인 부작용에서 혈중 농도는 관련이 없지만 중독의 초기 증상에서 이퀴발란트 2.0 미리 이퀴발란트 퍼 리터보다 크면은 중독의 초기 증상, 구역 구토, 설사, 식욕부진, 연하곤란, 거칠고 큰 진전, 트레머, 근육 연축, 수축이 되는 거죠. 연달아서 이제 수축이 되는 거예요. 운동실조, 무력감, 혼수, 어지러움, 발열, 발한, 언어장애, 착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약물의 감량 또는 투약을 중지하고, 자, 일반적인 부작용은 오심설사, 진전, 체중 증가, 구갈, 피로감, 기억력 장애, 조혈기관의 이상, EKG 이상, 신장 갑상선, 부갑상선 이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혈중 농도를 확인하고, 만약에 치료 용량 범위이면 투약 시간이나 약의 형태를 조절하는데,
중독 증상 2.5가 넘어갈 경우에 초기 증상이 심해지고 두통, 이명, 시야 흐림, 안구 운동 발작, 건반사, 항진, 불안, 헛소리, 의식장애, 기억장애, 실금, 경련 발작, 부정맥, 혈압 저하, EKG 이상되면서 백혈구 증가, 요 정체되면서 올리규리아, 핍뇨, 탈수, 혼미, 혼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약을 중지해야 돼요. 적극적인 체내 리튬을 어떻게 해요? 빼내야 되죠? 배설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수액 및 이뇨제가 치료하고 만약에 혈액투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항경련제의 대표적인 약물이 밸프로에이트죠. 1995년 미국에서 급성 조증 치료의 허가를 받은 이후 리튬과 더불어 양극성 장애 환자를 위한 치료의 1차적인 약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에 다양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카르바마제핀, 이것도 항경련제예요. 이거는 정확한 항조증 작용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급성 조증 치료에 리튬과 발프로에이트의 대용 약물로 사용이 되는 게 카르바마제핀이에요. 전형적인 조증 환자보다 급성 순환성 조증, 불쾌성 조증, 신체 증상이 있는 경우 등에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작용 및 간호에서 밸프로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적은 편인데 오심, 식욕부진, 구토, 설사, 진정과 진정 같은 신경학적 증상, 혈장에 간 아미노기 전이 효소가 증가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작용이 이제 용량 의존적, 용량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죠. 저절로 소실되는 경우가 많지만 드물게 어떤 혈소판 감소증, 백혈구 감소증 등의 혈액학적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량을 줄여야겠죠. 카르바마제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이고 가벼운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피부 발진, 위장관계 증상, 드물게는 백혈구 감소증이나 재생불량성 빈혈이 나타날 수가 있고 간염이나 박리성 피부염도 나타날 수가 있지만 이거는 드문 부작용인데 이 약이 심장 전도에도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불안제 및 수면제예요. 항불안제와 수면제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과 비벤조디아제핀계 약물로 분류가 되는데 20세기 초에는 바비트레이트계 약물은 내성, 중독성, 금단 증상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사용을 안 하죠. 그 대신에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불안과 수면 장애를 위해서 치료를 했지만 이 약물 또한 금단 증상, 의존 및 남용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1980년대 이후에는 불안장애 치료를 위해서 부스피론 및 항우울제를 벤조디아제핀계 약물과 병용 또는 단독으로 사용을 하죠. 자, 그러면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보면은 작용기전을 보면은 대표적인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 뭐죠? 가바, 감마 아미노 부티르산. 자, 가바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벤조디아제핀의 리셉터와 결합한 가바의 중추신경 억제 기능이 증대가 되면은 항불안, 항경련, 근이완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스트레스나 불면, 불안을 조정하기 위해서 선택되는 약물이고 약물 치료 기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이 약물의 우수한 효과 때문에 종종 기간이 연장되어서 장기간 사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범불안 장애, 우울과 관련된 불안, 수면 장애, 공황 장애와 관련된 불안, 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알코올과 약물, 금단, 의학적 질병과 관련된 불안, 골격근 이완, 경련성 질환, 수술 전 불안에서도 사용이 돼요. 대표적인 약물이 뭐가 있을까요? 그 표 23-8을 한번 보세요. 벤조디아제핀계 대표적인 게 뭐죠? 알프라졸람이죠. 자, 자낙스, 자나팜, 알프라낙스, 알프람.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상품명이 자낙스하고 자나팜하고 알프람이에요. 자, 아프라졸람, 알프라졸람 일반명이고 이제 상품명이죠. 벤조디아제핀계. 이 알프라졸람은 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피오메디로 투여를 하죠. 그 다음에 클로나제팜, 그리고 자, 디아제팜, 바륨이라고 하죠. 디아제팜. 자, 로라제팜, 아티반, 로라제팜, 아티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다졸람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많이 사용할까요? 미다졸람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면 내시경 하잖아요. 위 수면 내시경이나 대장 수면 내시경 때 이 약을 IV로 투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트리아졸람은 할시온인데 이거는 만약에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안과 수술을 할 때 한 이틀만 사용을 하죠. 할시온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비벤조디아제핀계에서 대표적인 약물이 부스피론, 그 다음에 유명한 약물 있죠. 졸피뎀, 스틸록스라고도 해요. 자, 졸피뎀은 비벤조디아제핀계예요. 아주 효과가 높죠. 부작용 및 어떤 부작용 및 간호를 보면은 벤조디아제핀계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에서 자주 처방되는 약물이지만 심리적, 신체적 의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처방은 신중을 기해야 하고 약물을 중단하려 할 때는 용량을 서서히 감량해야 됩니다. 금단 증상, 불안, 불면, 피로감, 두통, 근육경련, 통증, 진전, 발한, 어지러움, 주의산만, 오심, 식욕부진, 우울, 이인증, 비현실감, 감각지각 이상 등이 있는데 저도 가끔씩 이제 알프라졸람을 먹는데 솔직히 금단 증상은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약의 어떤 약물은 리스크가 다 있기 때문에 금단 증상, 사이드 이펙트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니까 알코올 등과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어떤 약물이건 특히 향정약물은 알코올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벤조디아제핀과는 달리 부스피론, 또 세로토닌성 항불안제 진정작용이 적은 게 바로 비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에요. 기억 및 금단증 운동 기능의 영향력이 적고 장기간 사용하다 갑자기 중단해도 금단 증상이 없어요.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적은 새로운 약물이지만 어쨌든 먹으면은 안 되죠. 이 약이 벤조디아제핀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 않는 항불안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효과가 비교적 늦게 나타나서 상황 불안의 치료제로는 적합하지 않은 단점이 있고, 이 약물의 사용 초기에는 환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졸피데미, 스틸록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20대, 20, 30대에 임상에 있을 때 그때부터 스틸록스 졸피뎀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졸피뎀은 일단 먹죠. 반알이나 하나를 먹으면은 먹기 전에 얼른 잠자리를 준비를 해야 돼요. 졸피뎀을 먹고 무슨 일을 하거나 그러면 그냥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이제 조심해야 되고, 의사의 처방을, 모든 약물도 그렇지만 의사의 처방을 꼭 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기타 수면제 봅시다. 가장 흔한 수면제가 벤조디아제핀계의 약물이었지만 사용 다음 날 약물의 잔지의 효과에 의한 숙취가 있어요. 그래서 졸피뎀이라든가 조피클론 같은 비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들이 개발이 되었고, 국내에서는 이제 졸피뎀이 사용되고 있고, 이 약물은 장기간의 처방과 사용이 가능하지만 의사마다 좀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정신과 의사는 졸피뎀만큼 좋은 약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처방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처방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파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또 어떤 정신과 의사는 졸피뎀이 단기간에는 괜찮지만 장기간 사용하기에는 안 된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서서히 줄이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인지기능 개선제예요. 인지기능 저하의 문제를 가지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은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어떤 일시적으로 호전시키면서 병의 경과를 느리게 하는 정도이지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인지기능 개선제, 노네페질이 있죠. 아리셉트, 노네페질, 그 다음에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 메만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네페질은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알츠하이머 병에서 어떤 콜린성 가설에 기초해서 중추신경계에서 아세틸콜린의 합성과 방출을 늘리거나 시냅스에서 아세틸콜린의 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와서, 이에 따라서 알츠하이머 병의 치료보다는 진행 경과를 지연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약물로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 계통의 도네페질,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임상에서는 많은 환자들이 알츠하이머 혹은 치매의 어떤 현상이 좀 있다 그러면은 도네페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작용 및 간호를 보면은 먼저 작용 기전 봅시다. 콜린 에스테라제 억제제, 그 다음에 NMDA 수용체 기량제, 콜린성 가설의 기초에서 아세틸콜린의 합성과 방출을 늘리거나 시냅스에서 아세틸콜린의 농도를 높이고, NMDA 수용체 기량제는 과다한 글루타메이트로 인한 흥분성 신경 독성을 방지합니다. 부작용은 콜린 에스테라제 억제제 계열의 약물인 타크린, 방광기가 짧아요. 하루 4회 투약이 필요하고 간의 효소치 상승이 흔하기 때문에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간 기능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타크린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지 않다라는 거.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주요 부작용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도내 폐지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신자극제 있어요. 교감신경 흥분제, 자극제 또는 각성제라고 불리는 정신자극제가 있어요. 자, 정신자극제 알파와 베타 아드레날린성 수용체에 작용해서 간접적으로 도파민과 노아드레날린 방출을 증가시키죠. 그 결과 이제 각성, 자발성, 자신감, 에너지 수준과 신체적, 정신적 수행 능력을 증가시키면서 자, 피로감을 없애주고 기분을 어떻게 업시켜줘요. 고양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보면은 ADHD, 기면증, 우울, 신경쇠약 등의 치료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약물로는 이제 암페타민, 노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을 동시에 재흡수 차단하는 메틸페니데이트, 그리고 노에피네프린 재흡수 차단제인 스트라테라, 아토목세틴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메틸페니데이트를 많이 사용하죠. 이 약물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만 내성과 금단 증상 같은 남용과 의존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투약 관리가 필요한데, 특히 암페타민 같은 경우에는 약물이 혈압을 상승시키고 암페타민 중독 증상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요즘은 노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을 동시에 재흡수 차단하는 메틸페니데이트가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죠. 자, 그렇다면 약물 치료에서의 간호사의 역할은 대상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치료약물에 대한 작용 기전, 임상 적용, 금기, 부작용, 이에 따른 간호 수행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물을 안 먹는 정신과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non-compliance, 불이행에 초점을 또 맞춰야 되죠. 그래서 정신과 약을 먹고 입원한 환자들은 혀 밑이나 위에 다 조사를 하죠. 약물의 전반적인 어떤 내용에 대한 교육과 함께 약물 복용 중지가 증상의 재발이나 악화에 결정적 역할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약물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대상자와 가족에게 교육시킴으로써 재발을 예방을 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